상당히 지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역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민주평화당이 이제 창당된 지 3달 됐습니다. 당시 우리 광주와 호남이 선택해 주신 국민의당 이 잘못된 길을 가서 그런 보수 우경에 반대하면서 다시 우리 광주와 호남을 지키겠다고 민주평화당을 창당했습니다. 정치는 저는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 이익도 커지고 정치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민주평화당 아직 힘이 약하지만 많은 힘 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 대진표가 지난 주말 사실상 가닥이 잡혔죠. 민주평화당에서는 광주 4곳, 전남 14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한 상태인데요. 어떤 분들이 좀 후보로 나서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광주와 전남북에서 한 50% 정도의 공천을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광주가 5개 구청장이 그렇죠. 있지 선거가 근데 지금 4곳 동구는 김성환 청장, 현 청장, 북구는 또 이인방 시의회 의장, 서구는 이성일 후보, 광산에는 이정현 후보 이런 분들 공천을 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광주시장 문제인데요.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은 후보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을 좀 접촉하고 있는지 혹시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이 워낙 이번 선거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어서 섣부르게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는 상황인데요. 찾기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은 지금 5.18 때 광주 도청까지 지켰던 5.18 사형수로 알려져 있죠. 전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배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주평화당 이 공천과 경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지금 후보를 지금 선출하고 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춰서 지역 일꾼들 또 지역 주민에게 뿌리박고 있는 후보들 그래서 광주시나 구청 살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 능력, 좀 자질을 갖춘 후보를 좀 기준을 가지고 그런 후보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답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들을 찾고 있고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요, 상대적으로 좀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는 민주평화당이 너무 조용하다,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자주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의 강남도, 부산의 영남도, 광주의 호남도 전부 문재인 대통령 판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야당 정치 이슈가 묻혀버리는 형국인데요. 특히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지지율 또 이런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좀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 민주당이 좀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견제 심리도 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민주평화당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오는 13일 예정돼 있는데요. 특별히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요? 저희들은 그동안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좀 짬짬이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후보 순위를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시민들한테 광주시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는데 직접 나와서 토론을 해보고 그분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분 후보들이 나와서 13일 날 토론을 좀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요, 이 민주평화당이 어떤 선거가 되길 또 바라시고요. 그리고 선거 전략은 좀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당이 독주하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하는 정당이 있어야지, 또 견제하는 정당이 있어야지 정치가 발전하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지역 일꾼, 지역 주민들과 소통 잘하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뽑는 선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당 독주를 막고 경쟁 세력, 견제 세력으로서 민주평화당 후보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5년 8월 이희호 여사님을 모시고 평양을 다녀오신 적도 있는데요. 네.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 누구보다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터인데 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고 역사적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회담이었는데요. 이번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이 남북관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주제였는데, 이번에는 30여 년 동안 골칫덩어리였던 북한 핵 문제, 그리고 70여 년간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가자고 합의한 아주 역사적인 합의였다는 점에서 이전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다른 회담이었고 거기에 성과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점에서 위대한 합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국민적으로도 그렇고요. 의원님께서도 또 방금 위대한 합의다 이렇게 정말 극찬을 하셨는데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의원님께서는 철지난 소리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철없는 소리고요. 철지난 예. 소리입니다. 네.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화하는 세상을 못 보고 있어요. 냉전의식, 반북 대결주의 사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극우정당으로 되는 것 같고 안보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습니까? 그래서 화해와 협력, 비핵화에 가는 길에 있어서 한국당과 같은 태도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홍준표 대표 이런 그 태도를 상당히 좀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좀 바로 접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이 그 내부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당내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아무튼 현실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협력을 얻어내는데 청와대도 민주당도 또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남북 관계에서 보여준 그 담대한 구상과 실천을 정치권을 향해서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좀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네.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거에서 경험에서 분명해지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과제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남 갈등이 생기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싸우는데 바깥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야당을 향해서 더욱 담대한 협력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121석밖에 안 되는 소수 여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특히 한국당 그렇다 하더라도 평화당과 정의당 확실한 개혁 연대로 만드는데 더 공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대통령 권력, 청와대의 높은 지지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회에 힘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개혁과 역사적 과업은 힘들다. 그런 점에서 확실한 개혁 블록을, 개혁 연대를 구성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잘한 건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하시고요. 또 잘못된 것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시는데 우리 민주평화당에서요. 특히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신생 정당으로서 또 여러 가지 세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번 선거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는 20일 워싱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죠. 비핵화 협상의 틀을 좀 만드는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 폐기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가 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형태로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며칠 전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 신경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쪽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는데 또 영구적 비핵화를 해야 된다 해서 문턱을 높여버렸어요. 거기다가 대량 살상무기 또 심지어 인공위성 발사 중단 문제까지 미국에서 제기하고 나오는데 약간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에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신경전이고 좀 줄다리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아직 뭐 난기류에 빠졌다거나 추동력을 잃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북미 간에 이게 만약 잘못되면요. 이번에 일이 잘못되면 이건 파국입니다. 파국은 곧 전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북미 간에 그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어떻든 우리 정부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고 비핵화 입구로 나란히 서서 걸어 들어가도록 잘 안내해 주는 게 그게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 역할이고 거기에 우리 정치권이 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정말 수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님 정부부터 남북 문제에 정말 남다른 다른 의원님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한 가지 전망을 해볼까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회담 장소 혹시 어디로 낙점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판문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데요. 네.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판문점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뭐 싱가포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저는 싱가포르나 이쪽은 아닌 것 좀 같고요. 생뚱맞긴 하죠. 오히려 예. 평양도 아직 그 리스트에서 제외된 선택지에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판문점이 좀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관측을 하시는군요. 네. 네. 자, 이제 며칠 후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8주년입니다. 지난 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한 지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난국입니다. 현재 정치권의 반응,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저도 이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했었는데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됐습니다. 아주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범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위원회 활동 세부 사항들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시행령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이제 광주와 또 5.18 단체들과 여러 학계 시민단체들과 의견을 수렴 중이고요. 저도 이제 조만간 5월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이제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주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 파행과 공개 없이 지금 각 당에서 이제 그 진상규명위원회 그 위원 추천 문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시행령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위원회 내에 어떤 기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광주 언론 단체에서도 최근에 행사를 주관하고 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관행을 좀 보면은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좀 추천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이번 조사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증된 분들, 정말 의욕적으로 5.18의 진실을 파헤칠 그런 분들을 좀 선임하면 좋을 터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당에도 강하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고 예. 최고의 적기입니다.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둥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할 분들이 정말 이번에 꼭 해야겠다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 또 강단 있는 분들로 예.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분들이 참여해서 일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예. 저는 저번에 세월호 특조위처럼 자유한국당에 추천한 인사가 그런 좀 엉뚱한 발언들을 하고 해서 진상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상 조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도 이제 한국당에서 한 2명 정도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고, 우리 광주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민주평화당은 한 명을 추천하라 그래서 5월 단체들과 상의하고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네. 이 법 제정부터 참여해온 전남대 그 법대의 민병로 교수를 네. 추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전두환 씨가 고 조철현 비호 원실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은 아니고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회고록이 자신의 발을 잡는 결과를 낳았죠. 전두환 씨. 그렇죠. 경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검찰이 고발을 하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확실하게 헬기 사격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문서에서도 여러 증언에서도 입증이 됐는데 자기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회고록에 쓰면서 문제가 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전두환 씨는 확실히 그쪽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첫 번째 소환 대상은 저는 전두환 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9월에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전두환 씨를 출두시켜서 그 당시의 일들을 소상히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특별법이 강제조사권이 이제 미흡하게 당기다 보니까요. 실체적인 진상을 규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그만큼 지역 차원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조사권 미흡 부분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또 헌법 사항들, 일테면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다 이런 규정이 헌법에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법률에 넣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다른 보완 장치는 해놓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시행령에서 많은 것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5.18은 광주의 문제입니다. 광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 검토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 광주시에서 광주의 5.18 단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 이렇게 해서 진상규명 광주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광주가 나서야 되고요. 인권유린, 암매장,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너무도 많습니다. 또 누가 어떤 의도로 5.18을 왜곡하려고 했는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은 누가 만들어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네. 광주 시민들을 향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다 추측하고 예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 확실히 그걸 명문화해서 이걸 밝혀내는 것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최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인터뷰를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민주평화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게 창당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 또 우리 광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당 독주는 안 됩니다. 경제 세력, 경쟁 세력으로 우리 민주평화당
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또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께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대변인이자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방송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